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태어난 이 집이 내 부모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속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나무집, 안개가 내려앉은 새벽, 그리고 한 소녀의 목에 걸린 작고 낡은 금빛 펜던트. 그 펜던트 하나가 한 집안의 30년 비밀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백만장자 가문의 권력, 음모, 시기, 질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눈물 한 번은 흘리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해발 700m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솔바람 마을. 이곳에는 42채의 집이 있었고 그중 가장 외진 곳 산등성이 끝에 서 있는 낡은 집에 소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수아. 17살. 눈이 크고 목소리가 낮고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수아를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서 낡은 펜던트를 손으로 꼭 쥐고 있는 아이. 누가 말을 걸면 살짝 웃다가 금방 눈을 내리까는 아이. 수아의 아버지 이봉남은 산에서 약초를 캐어 팔며 살았습니다. 어깨가 구부정하고 술을 자주 마셨고 수아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여력조차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수아가 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물어보면 항상 같은 말만 했습니다. 죽은 사람 얘기는 꺼내지 마라. 그래서 수아에게 어머니는 그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 어머니가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낡은 금빛 펜던트, 타원형의 작은 목걸이였는데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빛 영원히. 수아는 그 펜던트를 한 번도 목에서 떼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것이 어머니와 자신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아가 17되던 해겨울 강원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멈추지 않았고 솔바람 마을로 들어오는 산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봉남은 그 전날 읍내에 나갔다가 발이 묶였고 수아는 혼자 산속집에 갇혀버린 신세가 됐습니다. 첫째 날은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저녁 장작이 떨어지고 쌀도 바닥났습니다. 수아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눈 속으로 나갔습니다. 창고에 장작이 조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로 가는 길목에서 쌓인 눈 위로 사람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아는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뒤편 커다란 전나무 아래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코트는 이미 눈에 흠뻑 젖어 있었고 남자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검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불을 피우고 젖은 코트를 벗기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고에서 찾아낸 마른 고구마를 삶아 뜨거운 물과 함께 억지로 먹였습니다. 남자는 이틀을 앓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수아는 그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남자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아침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강원도요. 솔바람 마을이요. 남자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남자의 이름은 한준혁이었습니다. 한준혁? 서울에서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한성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한성그룹은 건설, 호텔, 금융을 아우르는 재계 7위의 대기업이었고 그 총수 한대식의 외아들인 준혁은 29살에 이미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강원도 산속에 있었던 이유는 도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한대식은 준혁에게 회사 동료의 딸과 결혼하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경영권을 합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물건처럼 거래되는 느낌이 싫었고 사랑 없는 결혼이 싫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집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차를 몰고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어디든 좋았습니다. 그냥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폭설에 차가 미끄러지고 길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수아네 집에서 나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그 나흘 동안 준혁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지만 따뜻한 아이. 낡은 집을 부끄럼 없이 내어주는 아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새벽에 혼자 눈밭을 바라보는 아이. 수아는 준혁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왜 산속에 혼자 있었는지도 그냥 밥을 차려주고 뜨거운 차를 내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조용히 챙겨줬습니다. 마지막 날 밤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항상 하고 있네요. 수아는 펜던트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거예요. 어머니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거 하나는 기억해요. 어머니 손이 항상 차가웠다는 거.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수아의 손에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서울에 오게 되면 연락하세요. 제가 신세진 거 잊지 않겠습니다. 수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떠나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눈 위에 남겨진 타이어 자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아는 명함을 펜던트 옆에 고이 넣었습니다. 그해 봄 이봉남이 쓰러졌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3기.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약초 캐는 일도 혼자 했고 읍내 식당에서 새벽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무렵 이봉남이 수아를 불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봉남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왜요, 아버지? 나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다. 수아는 아버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오래된 죄책감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빗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봉남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 엄마가 너를 두고 왔어. 아주 어릴 때 산길에 두고. 나는 그냥 데려온 거야. 혼자 죽게 놔둘 수가 없어서. 그럼 제 엄마는? 이름은 몰랐어. 그냥 젊은 여자였는데 눈이 너를 닮았어. 크고 슬픈 눈. 그 여자가 너한테 그 목걸이 채워줬어. 그리고는 가버렸어. 다시 안 왔어. 수아는 펜던트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의 빛 영원히. 그 새겨진 글자가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봉남은 그의 여름이 끝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고 수아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준혁, 한성그룹 부회장. 수아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할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말했습니다. 저 이수아예요. 강원도에서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하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수아에게 서울로 오라고 했습니다.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신세 지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세가 아닙니다. 당신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수아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펜던트는 목에 걸었습니다. 준혁이 마련해 준 곳은 한성그룹 소유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회사 소속 직원으로 취직도 시켜줬습니다. 자료 정리와 문서 번역 일이었는데 수아는 꼼꼼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성그룹 총수 한대식의 부인, 즉 준혁의 어머니 나금자. 나금자는 처음 수아를 봤을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아니, 싫어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수아의 눈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크고 슬프고 깊은 눈. 나금자는 그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닐 거라고. 그럴 리 없다고. 그래서 나금자는 수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준혁의 결혼 상대로 점 찍어둔 서유경. 나금자와 오랫동안 연을 맺어온 석영그룹 딸. 날카롭고 야망이 넘치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수아에 대한 질투로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서유경은 준혁이 수아를 데려온 날부터 감시했습니다. 준혁이 수아에게 커피를 건네는 장면, 수아가 웃는 장면, 준혁이 수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장면,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나금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저 아이를 회사에서 내보내야 해요. 방법을 생각해봐요. 두 여자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서유경이 꾸민 계획은 단순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회사 기밀 서류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제보. 그 서류가 수아의 컴퓨터 기록과 연결됐다는 증거 조작. 수아가 경쟁사의 정보원이라는 소문. 수아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불려나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수아 씨,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아는 서류를 봤습니다. 자신이 한 적 없는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수아는 부들부들 떨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사직서를 썼습니다. 준혁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세를 더 지기 싫었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준혁이 곤란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방도 비웠습니다. 수아는 다시 떠났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을 구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펜던트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준혁은 수아가 사라진 다음 날 알게 됐습니다. 인사팀에 달려가 서류를 뒤졌습니다. 증거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아가 했다는 파일 접근 기록이 수아의 근무 시간과 맞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2시간이나 지난 시각에 접근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준혁은 IT팀을 불러 서버 기록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사흘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수아의 계정을 도용해서 파일에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은 서유경의 개인 노트북 IP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굳었습니다. 준혁은 수아를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강남 외곽의 작은 고시원 편의점 앞. 수아는 계산대 뒤에 서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수아는 굳어버렸습니다. 왜 왔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준혁은 IT팀이 분석한 자료를 수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아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억울함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아 옆에 섰습니다. 같이 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날 밤 준혁의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모른다는 것,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것. 준혁은 수아의 펜던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 펜던트 제가 봐도 될까요? 수아는 목에서 펜던트를 빼서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펜던트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나의 빛 영원히. 그리고 펜던트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다가 멈췄습니다. 여기 작은 홈이 있네요. 수아가 놀라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펜던트 왼쪽 테두리에 아주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 딸 이름은 한수아. 1988년 3월 12일생. 아버지는 한대식.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수아와 준혁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한대식. 준혁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서재에 홀로 있던 한대식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수아라는 여자를 아세요? 한대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988년 3월에 태어난 아이. 아버지 성이 한씨라는 여자아이. 한대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대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찾았냐? 그것은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한대식이 아직 평범한 중견 건설업체의 젊은 사장이던 시절, 나금자와 결혼하기 2년 전,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선아. 조용하고 따뜻하고 눈이 크고 슬픈 여자. 회사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한대식은 박선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즉 준혁의 할머니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학벌도 집안도 재산도 없는 여자와의 결혼은 안 된다고, 그리고 집안에서 점 찍어둔 나금자와 결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대식은 결국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선아가 임신 중이었는데도 한대식은 박선아에게 돈을 쥐어주며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박선아는 울면서 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대식의 집안 사람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아이도 너도 없애버리겠다고. 박선아는 두려웠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펜던트에 쪽지를 숨기고 산속 길가에 두었습니다. 누군가 발견해서 살려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박선아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대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른다. 찾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후회가 밀려와서.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 여자의 딸이 지금 여기 서울에 살고 있어요. 한대식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여자의 딸은 제 동생이에요. 나금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아의 눈이 낯익었던 이유. 그것은 박선아의 눈이었습니다. 한대식이 박선아를 잊지 못해서
가끔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 눈. 나금자는 수아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박선아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이 두려웠습니다. 수아가 살아있다는 것이 한대식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찾을까봐, 30년의 결혼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서유경과 손을 잡고 수아를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나금자 앞에 섰을 때 나금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죠? 나금자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그 아이가 나타나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았어. 어머니, 30년을 살았어. 이 집에서 항상 박선아의 그림자 속에서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 건 그 여자였어.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았어. 나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못했어. 그 아이한테 잘못했어. 준혁은 수아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도록 펜던트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의 빚 영원히.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낸 말이었구나. 버린 게 아니었구나. 살리려고 두고 간 것이었구나.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막혔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박선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하고 오래된 주민등록 기록을 뒤지고 박선아가 살았다는 동네를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선아는 경상남도 통영 바닷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크고 슬프고 깊었습니다. 수아가 통영으로 갔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박선아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수아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박선아가 굳었습니다. 수아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봤습니다. 수아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박선아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매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수아야, 수아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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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수아는 30살 동안 울지 못했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한성그룹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서유경은 증거가 드러나며 준혁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한성그룹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한대식은 서재에서 며칠을 보낸 후 박선아를 찾아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선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대식은 생선 가게 앞에서 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어. 그럴 자격이 없으니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박선아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괜찮아요. 수아가 살아있으니까요. 나금자는 수아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나금자는 수아 앞에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무서움 때문에 못된 짓을 했어. 용서를 바라지 않아도 되니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내가 원망스러웠던 게 아니야. 두려웠던 거야. 수아는 오래 나금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오해한 게 있었어요. 한 번에 다 이해하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나금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해 가을, 준혁이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요? 당신이 특별하다는 거. 강원도 그 눈밭에서 아무것도 없는 낡은 집에서 낯선 사람을 살린 사람이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수아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놔두기가 싫었던 거예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게 당신이에요. 준혁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도 아니고 당신의 은인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수아는 오래도록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듬해 봄, 통영 바닷가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 자리가 열렸습니다. 박선아가 직접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통영 굴밥, 멍게 무침, 고등어구이. 한대식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나금자는 박선아 옆에 앉아 서투르게 수저를 세팅했습니다. 준혁은 수아 옆에 앉아 수아가 음식을 집을 때마다 살짝 웃었습니다. 수아는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펜던트를 손으로 쥐었습니다. 나의 빛 영원히. 이 자리가, 이 사람들이, 이 봄 햇살이 어머니가 바랐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아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